지식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Let's go.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토익 RC 김진태입니다. 자, 오늘 2월 6일 토익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어우 아쉬움만 남죠. 아이 그거 할 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아이 B였는데 D였는데 자 근데 뭐 이게 결과는 나온 거니까 결과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오늘 총평을 통해서 뭘 배워갈 수 있을지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보시려면 해커스 영어 사이트 들어가시면 지금과 같은 자료가 아주 많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총평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파트 5 난이도가 중이었습니다. 중이라는 건 평이 했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냐? 그 문법 문제 비중이 좀 높았거든요. 우리 파트 5, 6는 문법과 어휘 두 가지로 구분되죠. 여기서 어휘 문제는 보통 해석이 필요하고요. 문법 문제는 보통 스킬로 풀 수 있습니다. 여기 명사네 땅, 동사네 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휘 문제가 많아지면 좀 해석을 자꾸 해야 되니까 좀 힘들고요. 문법이 많아지면은 좀 쉬워요. 바로바로 맞출 수 있고 시간도 단축되거든요. 그리고 문법 문제 비중이 꽤 컸기 때문에 파트 5는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난이도 중평이 했어요. 반면 파트 6는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 파트 6를 여러분 제일 힘들게 하는 거는 파트 6에서 그 문장 넣기 문제거든요. 그 빈칸에 문장 넣는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평이 했는데 그건 나쁘지 않았는데 오히려 파트 6의 다른 문제들 그러니까 문법이랑 어휘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보기 힘든 어려운 문법 단어가 좀 어려웠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파트 6는 상이 되겠고 그럼 둘 다 합치면 난이도가 중상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난이도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건 그냥 한번 체크해 보는 거고요. 실질적인 포인트가 중요하겠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 개 한 개 뜯어볼게요. 첫 번째, BING 사이에 빈칸이 있네요. 이건 진짜 완전 꿀팁입니다. 앞으로 바로 맞추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 세 가지 동사 형태 아시나요? BING 하고 있는 중이다. 무슨 진행형,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그 다음 BPP 우리가 수동태라 하죠. 뭐뭐 된다, 수동태. have PP는 쭉 해왔다. 이걸 우리가 쭉 해왔다, 현재 완료라 합니다. 자, 앞으로 요 세 가지 동사 형태 이 사이에 빈칸이 있으면 의심도 마시고 감사합니다. 무조건 요 사이는 부사를 집어넣으세요. 요 세 가지 동사 형태 사이에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들어갑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예문 좀 볼까요? 보니까 동사가 있네. is 비동사. 근데 비동사가 혼자 있지 않네. 요 뒤에 ing랑 같이 결합하는 순간 BING가 하나의 동사가 되고 하고 있는 중이다. become이 되다라는 뜻이니까 되고 있는 중이다. 그 뜻과 관계없이 요 BING 사이 빈칸은 부사를 집어넣으세요. 거기에 slow, 느린, 형용사 안 되고 slowness, this부터는 보통 명사입니다. 느림이란 명사예요. 명사 안 되고 slowly, 느리게, 천천히 부사가 정답. 해석도 The musician, 그 음악가는 slowly, 천천히 되고 있다. popular, 인기 있게 되고 있는 중이다. 점점 인기 있어진다. 이런 식의 내용이 되겠죠. 진짜 좋은 포인트니까 이 세 가지 사이는 부사, 동사 꾸며주는 부사를 집어넣으세요. 자, 그 다음 포인트. 제목이 수량 표현이다 되어 있네요. 자, 한번 문제 바로 볼까요? 동사가 있습니다. visit, 방문하다. 자, 문제 풀 때는 동사 먼저 찾는 게 좀 편해요. 동사 중심이니까. 앞엔 주어고, 나. 목적어, place, 장소를 방문한다. 오케이. 그 다음 빈칸에 다 수량 표현이에요. a few, 몇몇이란 뜻입니다. other는 다른이란 뜻이고 every는 모든이란 뜻이죠. 요 뒤에 보니까 Sunday morning, 일요일 아침이란 명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해석 필요 없습니다. 먼저 a few는 몇몇이기 때문에 요 뒤에 복수명사가 와야 됩니다. 복수명사. 근데 이건 morning, 아침, 단수명사죠. 안 어울립니다.
자, other도요. 요 뒤에 복수명사가 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단수명사를 쓰려면 그냥 other가 아니라 another가 이게 또 다른 하나라는 뜻이니까 요 뒤에 단수가 오는 거고요. other 뒤에는 복수명사가 와야 되는데 요 뒤엔 단수가 왔네? 그래서 역시 안 맞습니다. other 복수명사예요. 예시를 굳이 들어보자면 other boys, 다른 소년들 이런 식으로. 그럼 정답은 C라는 건데 쌤, every도 모든이란 뜻이면 복수 아닌가요? every는 뜻은 복수인데 뒤에 예외적으로 단수가 오는 토익 단골 포인트입니다. every는 뜻만 복수, 사실은 단수를 꾸며줘요. 그래서 단수 얘랑 딱 어울리면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요. every가 이렇게 시간 표현 앞에 붙으면 모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매 뭐뭐마다, 그러니까 모든 일요일 아침마다, 매 뭐뭐마다란 뜻이에요. 나는 그 장소를 방문합니다. every, 매 일요일 아침마다, 그러니까 모든 일요일 아침, 그러니까 매 일요일 아침마다 방문한다. 괜찮네요. C가 정답. 추가 포인트로 A랑 관련된 포인트를 좀 전달 드릴게요. 어가 있는 few랑 어가 없는 few, 이거 진짜 무시하지 마세요. 이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요 어가 있냐 없냐 때문에 관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관점 차이. 무슨 말이야? 자, 어가 있으면은 긍정적인 관점입니다. 어가 없으면은 부정적인 관점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과자 한 봉지를 샀어요. 탁 뜯는 순간 과자에서 질소가 확 나오고 과자가 2개밖에 없어요. 이걸 보는 순간 어가 붙었으면 몇 개는 있네. 맛은 볼 수 있겠어. 그걸 막 집어 먹어요. 긍정적이야. 근데 어가 없으면 부정적입니다. 보는 순간 거의 없네. 신고. 그럼 뜻이 바뀌지 않아요? 이걸 보고 몇 개는 있나? 집어 먹는 사람과 거의 없네 하고 사진도 찍고 막 신고하는 사람은 문맥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거 무시하지 마요. 어가 있냐 없냐는 작은 차이가 아니라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케이, 다음 포인트로 할게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마 이번 총평 강의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어요. who와 whose를 비교합니다. 예문 바로 볼게요. 자, Mr. Kim is 이다 a scientist, 과학자이다. 그 다음 빈칸을 보니까 who, whose, that 이런데 이런 것들은 요 뒤에 오는 이 문장을 이렇게 묶어주고 앞에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관계사절, 여러분은 관계대명사라고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안에 문장 좀 볼까요? 요 안에 latest, 최신의, 최신 연구 주어 is 동사, 그리고 비동사 뒤는 목적어 아닙니다. 비동사 뒤에는 보어예요. 보어. 해석해 본다면 최신 연구는 한국 문화에 관한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뒤에서 딱 묶어주고 앞을 꾸며줍니다. 셋 다 그런 역할을 해요. 미스터 킴은 과학자다. 뭐 하는 과학자? 최신 연구가 한국 문화에 관한 그런 과학자. 이런 뜻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뭐가 정답이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앞에 과학자 꾸며주는 거니까 사람이니까 안 돼요. 좀 위험합니다. 아니면 that을 이렇게 알고 있죠? that, 사람과 사물 다 꾸밀 수 있어. 그럼 사람 꾸밀 수 있다? that. 이것도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들 되게 좋은 문제인 게요. 우선 who는 사람을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의 후보고요. that은 사람, 사물 다 꾸밀 수 있기 때문에 또 사람 꾸밀 수 있으면 정답의 후보고요. whose도 사람, 사물을 다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의 후보입니다. 지금 다 정답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못 푸나? 아니요. 아주 심플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who는요, 사람 꾸며주는 건 좋은데 뒤에 문장이 불완전 문장이 옵니다. that도 다 공통으로 꾸미는데 뒤에 불완전 문장이 옵니다. 근데 whose만 예외적으로 완전한 문장이 와요. 그래서 지금 다 꾸며줄 수 있지만 뒤에가 뭔지를 봐야 돼. 뒤에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보어. 완벽하잖아. 빈틈이 없잖아. 그래서 완벽한 whose만 정답,
불완벽 A랑 C는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자, 이 whose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하거든요. 뭐 이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소유격이란 요 느낌을 보세요. 소유격이란 건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거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whose가 들어가는 순간 요 앞의 명사가 요 뒤의 명사를 갖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해석 좀 해볼게요. 미스터 킴은 과학자인데 어떤 과학자? 최근 연구가 한국 문화에 관한 과학자라고 하면 요 연구는 누구의 연구겠어요? 요 과학자가 한 연구겠죠. 아, 앞에가 뒤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또 소유격 whose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보다 더 명확한 건 이 뒤에 불완전, 완전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완벽한 B, whose.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 포인트. 자, as PP. 이거 하나 약간 암기할 포인트인데요. 이거 좀 보고 올라갑시다. 자, as PP. PP는 우리가 과거 분사라 부르기도 하죠. 자, as PP는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에요. 뭐뭐 된 것처럼 이란 뜻을 갖습니다. 자, 볼까요? as 다음 요 mention들을 PP 과거 분사라 본다면 묶어주면서 된 것처럼 전에 언급된 것처럼 미팅은 발생할 거야. 내일 발생할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이제 올라갈까요? 여기 보니까 체크란 동사가 있습니다. 확인했다. 앞에 우리 뭔가를 확인했다. 익히만 장비 목적까지 있습니다. 그냥 A랑 B랑 C가 다 모르겠어 뭐 수식어 같아요. 어차피 문장도 끝났겠다. 나머지는 다 수식어가 맞겠죠. 자, 먼저 이 빈칸 뒤에 required D 붙은 게 있습니다. 그럼 to는 탈락이에요. 왜? to를 투부정사라 본다면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이건 과거 동사나 PP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아니니까 탈락. 그리고 이걸 전치사 to로 볼 수도 있는데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하므로 명사가 아니면 또 탈락. 어떻게 봐도 안 돼요. 자, 이는 전치사입니다. 그럼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니까요. 명사 아니라고. 그럼 정답은 as라는 건데 왜? as는 되게 특이하게 as PP랑 결합해서 된 것처럼. 얘를 PP라 본다면 요구 된 것처럼 법에 의해 요구 된 것처럼 우리가 장비를 확인했다. 이렇게 완벽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예 정해진 표현이니까 as PP를 외워주세요. A가 정답. 그 다음 포인트. immediately와 cautiously 두 가지를 비교하네요.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제 보기를 보세요. 다 보기가 부사죠? 아, 이건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부사가 들어갈지. 자, 볼게요. there 비명사 명사가 있다. 암기해 주세요. there 비명사 명사가 있다. 그럼 중요한 정보가 있다. below는 뭐뭐 아래에 The paragraph는 그 문단, 그 글의 단락이란 뜻이거든요. 그 단락 아래에 중요한 정보가 있다. 좋아. 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얘 먼저 할까요? reliably, 믿을만하게. 믿을만하게 단락 아래에 정보가 있다. 이상한데? 탈락. cautiously, 조심스럽게. 아, 그 단락 아래에 조심스럽게 중요한 정보가 있다가 뭐예요? 뭔 소리야? 이상한데? 아, B인가? 자, immediately는 여러분들이 즉시라고 많이 알고 있죠? 즉시 단락 아래. 즉시 단락 아래가 뭐야? 아, 얘도 아닌가? 그럼 큰일 납니다. 자, immediately는 시간적인 뭐 바로 즉시 답변했다. 바로 시간 뭐 지체 없이 바로 했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어떤 위치가 바로 인접해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바로 뭐뭐 아래에, 혹은 뭐뭐 바로 위에, 딱 옆에 있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 인접해 있는 느낌. 그럼 얘가 뒤에 below랑 결합한다면 immediately below, 단락 바로 아래, 딱 바로 아래에 중요한 정보가 있다라고 아주 자연스러운 느낌이 되겠네요. 정답은 B입니다. 자, immediately를 즉시라는 시간적인 느낌만 챙기지 마시고 이거를 바로 옆, 바로 딱 붙어 있다는 느낌도 챙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같이 가져갈까요? immediate, 형용사 형태입니다. immediate supervisor, immediate supervisor.
하면은 이것도 즉시라 해가지고 막 즉시 상사는 이상하잖아요. 바로 붙어있다는 느낌으로 보세요. 바로 붙어있는 상사는 나의 직속 상사, 나의 바로 위 딱 직속 상사라고 붙어있는 느낌을 줄 땐 immediate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 포인트입니다. vacate라는 제목을 갖고 있군요. 자, vacate라는 단어를 먼저 볼 건데 vacate는요, 뭔가를 비우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이렇게 깨끗하게 비우는 거야. 공간을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저기 기본 정보를 깔고 문제를 볼게요. 지금 동사가 있어요. must 비동사입니다. must 해야 한다. 조동사고 비동사 앞에 그냥 도와주는 거죠. 붙은 겁니다. 그럼 비동사 뒤에 빈칸이 있는데 먼저 안 되는 거. 아니, 비동사 뒤에 동사 원형은 못 와요. 동사가 이미 비동사 있는데 또 왜 또 동사 원형이 와? 반면 B는 BING 아까 기억나요? 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 형태 가능하고 얘를 PP라 본다면 BPP 된다. 수동태 가능합니다. 자, 뭐가 맞을까요? vacate는 뭔가를 비우다란 뜻이라니까 비우다. 그럼 만약에 ING가 들어가면 잘 봐요. 전체 공장이 비우고 있는 중이어야 한다. 자, 일단 해석도 이상하고요. 공장이 비우고 있다는 거는 공장 건물이 있으면 이 공장 건물한테 눈, 코, 입이 뺨 생기면서 얘가 막 이렇게 비우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것보단 전체 공장은 during the inspection 검사 과정 동안에 좀 비워져야 한다. 텅텅 비워져야지 좀 검사할 거 아니야. 비워져야 돼. 수동적인 뜻이기 때문에 C로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추가 포인트로 여러분들 이건 기본으로 챙기세요. 물론 예외도 있고 하지만 BPP 수동태는 일반적으로 뭐 예외도 있어요. 근데 거의 일반적으로 수동태는 보통 목적어 올 수 없어요. 수동태 목적어 못 와요 보통. 그리고 vacate는 타동사라며. 그럼 ing가 들어가면 비우고 있는 중이다. 뭔가를 비우는지 목적어 와야 돼요. 뭔가를 비우고 있는지. 근데 빈칸 뒤에는 전치사 수식어밖에 없고 여기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적어 필요 없는 수동태가 또 정답. 이렇게 가도 정답이 도출됩니다. 문제는 이게 뭔지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shy랑 native를 비교하는 건요. 보기를 보시면 죄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어휘 문제 해석으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갈게요. Most animals 대부분의 동물인데 in the forest 그 숲에 있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are 이다. 형용사하다. So 그래서 tourists 관광객들은 may not 하면 뭐뭐 안 할지도 몰라. be able to가 할 수 있다. 그럼 볼 수 없을지도 몰라가 좀 길지만 동사예요. 그것들 즉 동물들을 볼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럼 동물들이 과연 어떻길래 동물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를까요? 자, A 먼저. 자, interested는 흥미가 있는, 관심을 느끼는 이런 뜻이에요. 관심을 느끼는. 그럼 잘 봐요. 동물들이 관심을 느낀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동물을 못 볼지도 모른다? 아니, 동물이 관심을 느끼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막 다가가고 해가지고 더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혀 연관이 없는데? 그 다음 네이티브는 토종의, 원래 거기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어민을 네이티브로 하잖아요. 원래 거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잘 봐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토종이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못 볼지도 모른다. 뭐야? 토종인 거랑 못 볼지도 모르는 건 뭔 상관이야? 이건 안 돼요. 그럼 정답은 B라는 건데, 물론 shy는 그 부끄러움이 있는, 부끄러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shy는 겁이 많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 얘가 들어가면 고숲에 있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겁이 많아. 겁 많아. 그래서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못 보일지도 몰라. 숨어 있으니까. 이런 게 자연스럽겠죠. 정답은 B가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학원 종로 캠퍼스에서 토익 파트 7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경문국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토익 시험 파트 7 총평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더 많은 토익 관련된 자료 또는 강의를 희망하시는 경우에 이 총평 강의 외에도 더 많은 자료가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의 전반적인 이제 난이도나 어떤 느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전에 몇 번의 시험에 비해서 이번 토익 파트 7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파트 7이 이제 마지막에 위치해 있고 지문의 길이도 길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느끼는 그런 시간의 압박감도 있고 그런 부담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이제 단일 지문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단일 지문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지문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고,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 정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단일 지문에 한해서요. 그런데 단일 지문의 마지막 문제가 이제 기사문이 포함되어 있는 지문이었거든요. 그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기사문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읽혔어요. 지문의 길이도 길었는데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거든요. 근데 정작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문제 정답을 찾기는 쉬웠는데 지문 자체가 읽기에 조금 까다로웠던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중중 정도로 일단 단일 지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중 지문 같은 경우에는 중상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단일 지문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조금 헷갈릴 만한 그런 포인트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중 지문인 자체가 주는 좀 압박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상 정도의 난이도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 총평 강의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로 다루게 될 거냐면은, 이번 시험에 동의어 문제가 일단 두 문제가 나왔어요. 두 문제가 나왔는데 다 이제 다중 지문이 있는 지문 속에서 이제 동의어가 출제됐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게 될 거고, 그리고 단일 지문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다중 지문에 대해서 모든 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지문 2개, 그리고 삼중 지문 3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문제 수는 총 25문제가 되겠죠. 이 중에서 연계 질문으로 출제된 게 총 8문제거든요. 좀 일반적인 개수로 나왔죠. 이 8문제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지문을 설명하는 과정에 나머지 17개에 대한 정답도 같이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PPT에 언급을 하는 정답은 딱 이제 연계 질문 8개지만 이제 이중 지문, 삼중 지문에 나왔던 25문제를 다 다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동의어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중 지문 첫 번째에서 나왔던 이제 동의어 문제인데,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rough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동의어가 뭐냐 하고 보기가 주어졌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로는 uneven 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approximate 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rough한 단어는 이제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요, rough는 뭔가 고르지 않고 좀 거칠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거칠다는 느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딱 정해지지 않고 대략적인, 대강의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뜻이었냐를 물어보겠는데, 문맥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어떤 문맥이었냐면은 도로의 표면이 rough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도로의 표현이 대략적이고 대강이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도로의 표면이 거칠구나. even이란 단어 자체가 뭔가 평평한, 고른, 균등한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on자를 붙여가지고 고르지 않은 이란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rough의 동의어는 uneven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의 토익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rough란 단어가 이런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략의 또는 대강의 라는 뜻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예시도 하나 넣어놨으니까 꼭 한번 보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동의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동의어 문제는 더 쉬웠어요. 그렇죠? 이번 시험에서 동의어는 그렇게 난이도에 비중을 두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자, 일단 주어진 단어는 select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select는 저희가 이제 동사의 의미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번 문맥에서는 좀 형용사의 느낌으로 쓰이게 됐고요. select란 단어가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뭔가 선택된,
즉 출연한이란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수한 또는 고급의란 뜻이 있어요. 뭐 큰 맥락에서 보면은 뭐 비슷한 뜻이기는 하지만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약간 다른 문맥에 쓸 수 있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맥이 뭐였냐면은 셀렉트한 그룹의 사람들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추려진 사람들, 즉 선택된 사람들, 어떤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어떤 허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셀렉트의 의미는 chosen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게 이번에 superior이란 단어가 있었거든요. 사실 언뜻 봤을 때 select란 단어하고 superior이란 단어하고 좀 그렇게 매칭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select는 저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또는 고급의 라는 뜻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는 저런 의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음 시험을 위해서라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보실 수 있도록 예시를 넣어놨으니까 이것도 보고 지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동의어 문제는 딱 이 두 가지였어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중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중지문부터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이제 연계 질문으로 출제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그냥 보시다가 정답만 확인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 질문에 대한 정답뿐만 아니라 실제로 출제됐었던 다른 문제들에 대한 근거도 다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중지문의 첫 번째 지문에는요, 이메일 같은 게 나왔어요. 자, 어떤 업체에서 이제 다른 업체한테 보내는 건데, 자, 어떤 업체에서 보내게 됐냐면, 어떤 이제 그 무언가 설치를 해주는 그런 업체에서 매장한테 보낸 거예요. 그렇죠? 고객한테 보낸 겁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의 전자제품 매장, 즉, 이 글을 받는 사람은 전자제품 가게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전자제품 매장에 뭐 단열을 설치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용에 감사드린다라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설치했으니까 온라인 후기에 대해서 작성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사실 그냥 뭐 고객에게 그냥 감사함을 표하는구나 이 정도 느낌이 들었는데 실질적인 본론은 그 다음 문단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주차장에 관련해서도 문의를 하셨죠? 라고 하면서 고객과 나눴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고객이 바닥을 그레이브를 하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렇죠? 그레이브는 참고로 자갈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로 하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 설치해주는 업체에서 의견을 주는 거예요. 바닥을 그레이브로 하게 되면은 아까 표면이 러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그 동의어죠, 그렇죠? 표면이 러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자전거를 타는 고객들이 이용하기 좀 불편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께서 그레이블과 같은 느낌을 원하신다면은 resin bound pave라는 좀 생소한 소재가 나오긴 했거든요. 뭐 그 의미를 아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레이블 대신에 resin bound pave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거를 추천해주는 이런 이메일이 나왔던 거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지문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문에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저희 물건에 대해서 정보 드려요 한 다음에 어떤 웹페이지 같은 게 나와요. 그런데 왼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의 코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 표의 마지막 쪽에 그레이블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resin bound pave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각각 그것에 대한 코드도 나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밑에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추가적인 정보로 어떤 정보를 주게 되냐면 어떤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이제 고객들을 위해서는요, 그 주문에 대해서 무료로 배송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볼게요. 자, 이 업체에서 추천하는 제품의 코드가 뭐냐라고 아주 단순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쵸? 자, 첫 번째 지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말씀하신 그레이브를 하게 되면은 뭔가 내가 예상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추천하는 거는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는 resin bound pave를 추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 코드는 두 번째 지문에 나와 있었죠. 레진 바운드 페이브의 코드는 R14 이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단순하게 이거를 골라내면 끝났던 겁니다. 그렇죠? 아주 쉬운 문제였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중 지문의 첫 번째 지문은 영수증이었어요. 그렇죠? 어떤 부티크 매장의 영수증이었다라고 보면 되고 이 물건을 구매한 날짜 그리고 이 매장이 위치한 주소가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제품의 몇 개를 얼마에 주고 샀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추가적인 정보로 뭐 쇼핑해 주셔서 감사하다. 만약에 불만족하셨다면요 60일 이내로 이제 반품하시고 환불 받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지문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아까 첫 번째 지문의 영수증의 업체, 아까 그 부티크 매장에서 이제 그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누구한테 보냈냐면은 그 물건을 구매한 고객한테 보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그 고객인지 알았냐면요. 이제 제품에 나와 있었던 이제 그 영수증에 나와 있었던 그 코드하고 이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코드하고 일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고객이 아까 그 부티크 매장에서 구매한 고객이구나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죠. 어쨌든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월 초에 구매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피드백을 주는 행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자기들이 원하는 피드백을 받는 이런 건데 행사처럼 약간 포장을 한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고객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피드백의 마감 기한을 그달 말까지로 일단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참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이건 업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이 그냥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이 피드백 행사에 참가하게 되면은 받게 될 혜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딱 이 세 가지가 나열이 됐었죠. 그렇죠? 아닌 걸 골라내는 문제도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빠른 배송도 된다. 그리고 다음 주문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겠다. 그리고 다음 신상품 스니커즈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특권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문제로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헤일리 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자, 헤일리 씨가 누구냐면은 두 번째 지문에 등장을 했던 이 고객의 이름이에요. 자, 이 고객의 이름인데 이걸 토대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이거죠. 이 고객이 그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물건을 구매했기 때문에 고객 대상 피드백 행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앞에 지문을 보게 되면은요. 이 매장의 주소가 어떤 지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쇼핑에 감사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쇼핑을 한 사람이 두 번째 지문에 나온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2월 6일에 이 지역을 방문을 했구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중 지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삼중 지문 나머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삼중 지문은요. 일단 이메일로 시작을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믹서기가 고장났어요 라고 이제 가전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믹서기가 뭐 또 고장났다, 뭔가 반복적으로 고장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기사를 불렀는데 어떻게 고치기는 했다. 근데 수리기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사야 될 거다. 그렇죠? 고치는데 좀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글을 쓴 사람이 나중에 또 고치면서 비용을 내느니 그냥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겠냐. 돈을 걷다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제 찾아보니까 괜찮은 믹서기 후보가 좀 몇 개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수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리한 거에 대한 청구서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낼 수는 없잖아. 어떡할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첫 번째 지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문에 뭐가 나왔냐면은 여러 가지 믹서기 제품들이 나오게 됐고 그거에 대한 특징, 용량, 그리고 그 믹서기에 딸려 있는 어태치먼트들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참고로 모든 믹서기에는 부가 장치가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 표에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한 가지 중요한 근거였죠. 오늘 문제 푸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표가 나왔으니까 이 중에 뭔가 골라내는 게 문제에 나왔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지문 갑니다. 세 번째 지문에 이제 작성한
이메일이었거든요. 이메일의 날짜가 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4월 1일이라는 날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이메일은 첫 번째 이메일에 대한 답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당신의 이메일을 봤다. 그리고 당신의 의견대로 믹서기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업체의 이제 좀 정체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한 번에 구워야 되는 쿠키 양이 좀 많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베이커리 같은 느낌을 좀 주거든요. 자, 우리가 구워야 되는 쿠키 양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용량의 대형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지문에서 마지막에 나왔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일 청구서에 대해서 내가 처리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연계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이 업체에서 구매하게 될 믹서기는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믹서기의 종류는 두 번째 지문에 나와 있었어요. 여기 있었죠. 그렇죠? 자, 이 중에서 어떤 거를 구매해야 될지에 대한 근거는 세 번째 지문에 나와 있었어요. 여기 있죠.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장 큰 용량의 대형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지문을 보시면은 가장 큰 용량이 이제 40리터로 나와 있었고 사실 대형이 2개, 경량이 2개 있었거든요. 두 번째 대형도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었던 믹서 매직 이게 이 사람이 이 업체가 구매하게 될 믹서기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연계 질문이 나왔는데 4월 2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지문에는 4월 2일이란 말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힌트가 될 말이 뭐가 있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세 번째 지문을 작성한 날짜가 4월 1일이었거든요. 그럼 4월 2일은 이 다음 날이 되는 거죠. 지문의 마지막에 뭐가 나왔냐면은 내일, 즉 4월 2일에 청구서를 처리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청구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거는 첫 번째 지문에 나왔어요. 첫 번째 지문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수리 청구서 어떡할까요? 그럼 4월 2일에 뭐 하겠어요? 이 수리비 청구서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정답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삼중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삼중 지문의 이제 첫 번째 지문은 약간 광고글 같은 게 나왔어요. 컨설팅 업체였거든요. 근데 어떤 걸 전문으로 하냐면 슈퍼마켓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 슈퍼마켓에서 이용하게 될 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컨설팅도 해주고, 그리고 영업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신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컨설팅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요했던 정보죠. 그리고 본인들에 대해서 좀 장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의 팀원이 3명이 있다. 컨설턴트 3명이 있는데 식료품점에서 이제 식료품 관련 산업에서 일했던 경험을 이 세 사람을 합치면은 40년이 넘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컨설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첫 번째 지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문은요. 컨설팅을 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였어요. 그리고 보고서 작성자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 제프리라 칩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컨설팅을 한 다음에 이제 컨설팅에 대한 이제 서머리 내용도 말을 해주고 있고, 그 뒤에 이 컨설팅 결과 알게 된 이 업체, 어떤 슈퍼마켓에서 컨설팅 했을 거잖아요. 그 업체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강점으로는 뭐 슈퍼마켓 내에 이제 그 상품을 안내하는 표지판 같은 게 있나 봐요. 뭐 그런 것들이 뭐 보기 좋다. 그리고 뭐 수입 식품이라든가 어쨌든 이제 상품의 종류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